또 고객에 좋은 상품이 금융사에도 좋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네. 도발적으로 하시는 네. 그 칼럼이 있더라고요. 예. 여기에서 이제 요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던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, 네. 그건 뭐 DLF라고도 하고 DLS, 예. 이거 손실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지금 나왔는데 네.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? 금융회사들이 이번에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다른 때보다. 그러니까 감독원에서 제재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고 본인들도 뭔가 보상하겠다고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탐욕,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탐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선에 있는 PB들을 되게 강하게 독려를 한 거고 그 속에서 일선 PB들은 아주 구체적인 상품의 내용까지 스타디해서 팔기에는 늘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뭐 괜찮습니까?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다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에이 설마 그 독일 금리가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죠.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알려줬다라고 하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.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는 PB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금융기관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일은 잘 없나 봐요.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.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도 조금 더 강하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사실 보상이 일어나겠지만 100% 못 받거든요. 아 그래요? 보통 이렇게 근데 이 귀책 사유가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는 거잖아요. 그렇더라도 사실은 뭐 사람에 따라서 모든 PB들이나 모든 그 금융 직원들이 다 위험에 대해서 전혀 고지 안 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도 고지를 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젊은 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그런 거 알겠지만 뭐 금리가 좀 높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입한 분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. 그러니까 100%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한 40%에서 60%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1억을 넣은 분은 최대로 그때 갔을 때 아마 90% 넘게 손실이 났으니까 그러면 한 뭐 절반 이상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. 그거는 큰 손해죠. 그렇죠. 지금 그 불안전 판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네. 이 사건과 연계해서 네. 이 불안전 판매라는 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? 그러니까 첫째는 이 상품들을 판매할 때 보통 보면 위험한 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투자 성향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맞게 했느냐.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. 이 상품이 금리가 4% 정도 날 수 있는 상품인데 이 상품을 하려면 투자 적격 성향이 나와야 된다. 그러면 고객들한테 아니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.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보통 저도 이러저런 일로 금융기관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쵸. 뭐 하라 그러면 사인하라는 데만 딱딱딱하지 읽어보진 않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고객들이 나 몰랐는데 뭐 이럴 수 있으니까. 근데 그게 이제 사소한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품 같은 게 현실이 됐을 때 큰 손해들이 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그 원금 손실 폭이 엄청 큰 거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원금 손실 10% 정도 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과 원금을 90% 이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엄청 다른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고지를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불안전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소비자들도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저부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은행 같은 데서 업무 보면 뭐뭐 얘기하면 그냥 대충 듣고 그래요? 그냥 그 전체만 흐름만 생각하고 그냥 사인하라는 데만 착착 사인하고 설명 들었어. 받았어. 그게 결국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나는 다 듣고 한 거잖아요. 근데 나는 사실 그 내용 잘 모르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나는 믿었다라는 거죠. 근데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약간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증권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보통 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? 금융기관.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는 단어 속에는
신뢰가 가 있는 거거든요. 이건 뭔가 공적인 존재 같고 예, 뭔가 되게 중립적이고 그쵸. 예, 뭔가 되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. 근데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냥 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장사꾼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아마 9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사실은 공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. 정부에서 어떤 뭐 건설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면 은행들이 회사들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, 저도 외부에 얘기할 때 금융기관 단어를 많이 쓰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미들을 많이 두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, 금융회사고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는 것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. 더구나 금융산업은 뭐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 그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그걸 사용하는 고객이 유익을 얻고, 이게 일반적인 제조상품이라고 하면, 금융상품은 대부분 이익이 난 것을 금융회사와 고객이 나누어 갖는 구조인데, 금융회사가 많이 가져가면 고객이 적고요. 고객이 많이 가져가면 금융회사 이익이 적은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치열하게 회사적이고 이윤에 더 적합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, 내 돈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관점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신뢰를, 우리가 무한한 기본적 신뢰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라,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뭐 물건 산다든가 하면 장사꾼으로 보고 내가 뭐 손해보는 게 없을까만 꼼꼼하지잖아요. 좀 사실. 할부 계약서도 좀 이렇게 보고 중요한 부분을 맞습니다. 좀 보고. 이건 그냥 장사꾼처럼 나를 상대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곳. 그럼 나는 내가 얻을 그 권리를 뭐가 있을까? 손해볼 거는 뭐가 있나? 꼼꼼히 챙겨보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뭐 또 장사꾼이랑 그분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이윤을 위해서 돈장사꾼, 금융장사꾼. 그 사람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, 우리는 그렇죠.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. 그러려면 다른 영역에서는 참 소비자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. 근데 우리는 금융회사만 가면, 저도 금융기관에만 자꾸 쓰는데, 금융회사에만 가면 쓰세요. 알아들었으면 쓰세요.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. 너무 순환양이 돼가지고. 그리고 사실 그 금융기관, 그러니까 그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사가 됐든 뭐 이런 금융회사들 가서 그 테이블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서류 작성하고 하면 이상하게 자꾸 작아져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훨씬 더 안전해지고 상대방은 훨씬 더 친절해집니다. 그죠. 우리가 고객 노릇을 제대로 그렇죠. 해야.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좀 원래 까다로운 고객일수록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. 특히 금융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좀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의사나 변호사, 우리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. 그쵸. 이거보다도 돈 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렇죠. 이게 금융 거래를 할 때도 좀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늘상 이렇게 표현하는데, 의사들은 아플 때 필요하고, 변호사들은 사고 쳤을 때 필요한데, 돈 전문가는 늘 필요합니다. 그래서 주변에 오랫동안 한 업계에 있었던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선정을 해서 가끔씩 밥도 좀 사주고, 이렇게 하면 충분히 거기서 얻을 만한 이익이 그 밥값보다 훨씬 더 클 거다. 그래서 좋은 전문가 한 명 사귀어 놔라. 그런 얘기들 항상 드립니다.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 그 테드인가요? 그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, 그 뭐죠? 돈 관리하는 걸 하는 직업이 있던데요.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. 개인들에게? 뭐 우리나라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, 그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과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. 아무래도 국내에도 재무 설계, 뭐 재무 컨설팅이란 말들이 나온 게 이제 2000년대부터니까 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, 그 중에서 유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1회 상담, 2회 상담에 뭐 30만 원, 20만 원 이렇게 받고 하는 분들은 그 상담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담 자체에 의미를 두고 상담을 하세요. 그러면 그분들한테 20만 원 정도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다. 왜 그러냐면 한 달 보험료 2, 3만 원만 줄여도, 그죠? 1년 치면 그분들한테 준 뭐 상담료 충분히 나오니까. 그럼 전체 그 보험이나 뭐 이런 보험, 금융상품, 펀드, 이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는 거죠.
한국에도 그런 직업이 있군요. 네네. 돈 유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보는 게 내가 소비는 지금 괜찮은지, 저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, 포트폴리오가 이 경제 상황 변화하고 해서 문제는 없는지,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, 제가 볼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그런 상담을 하면은 시간은 얼마나 해요? 보통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2시간 하고요. 정도. 그 전에 사실 준비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, 뭐 소득, 그 다음에 세금 내신 거, 그 다음에 지출한 내역들, 이런 부분도 최대한 모으고, 그 다음에 보험 자료 모으고, 그 다음 투자하고 있는 사항들 모으고, 그래서 그 서류들을 이제 모으고 하는 과정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, 우리 상담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미리 보낸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,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쭉 분석을 해주고,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런 얘기도 해주고,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고, 어떻게 시행할 건지를 다시 한번 와서 구체적으로 그런 플랜을 짜서 실행을 하도록 도와드리고,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, 만남의 시간은 1시간, 2시간, 뭐 한 2회 내지 3회 이렇게 되지만, 그 준비하는 시간들은 꽤 들어가는 거죠. 그럼 뭐 2, 30만 원 주고도 할 만한 가치가 있네요. 저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 세일즈 하시는 네. 분들 한테 재무 설계를 그냥 무료로 그 대신 이제 뭐 상품을 하나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. 네네. 이런 건 차이가 그러니까 있나요? 뭐 무료로 상담하시는 분들이라고 무조건 다 뭐 상품을 팔기 위해서 왜곡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팔아야 사는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큰 돈이 아니다라고 느끼시면 저는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유료 상담 하시는 분들은 한테는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거 해주세요, 이런 거 해주세요 막 요구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고 이러거든요. 근데 무료로 하는 분들한테는 또 좀 안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돈값은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